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또 12월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면 좋을지 여러분들 걱정들 많으시죠?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진단까지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힘차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신뢰의 아이콘이시죠. 믿고 보는 저희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정말 산타랠리라고 불릴 만큼 잘 갔잖아요. 근데 지수는 잘 가는데 이 지수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좀 소외된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지수가 너무 잘 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외인이 주도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형주가 한 사이클을 정말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운전대를 놨어요. 네, 주춤하죠. 맞아요. 네. 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를 겪었는데 역시 생각한 대로 외인이 선물 누적으로 한 6만 3천 계약을 롤오버 시켰는데 네. 이번 만기 때 많이 청산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선물로 좀 해지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러니까 6만 5천 계약을 다 롤오버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일부 청산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청산이 나온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상대 계정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주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장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개별 종목장이 이제 재밌기도 한데 잘못 찍으면은 헛다리 짚을 확률이 그렇죠. 많죠. 스텝이 꼬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대형주 중심으로 갈 때는 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갔었죠? 처음에 11월 달로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 닉스 네. 갔죠.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 갔고요. 삼형제가 갔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갔고 2차 전지 갔고요. 네. LG화학, SDI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라인만 쓰면은 대충 가니까 편했는데 이제 섹터별 순환이 다 끝났죠. 지난주에 제가 건설주 마지막 주자입니다 했는데 네. 이제 이번 주에 건설주, 맞아요. 조선주 뭐 순회가 이제 두 번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식음료와 의류 정도가 남았는데 진짜 마지막 뭐 순환매가 거기까지 돌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제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음 주면 이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 논리를 폈던 모든 게 이제 끝나요. FMC 끝나죠. 네, FMC 백신 회의요. 접종 시작하죠. 네. 이제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도 끝나죠. 부양책도 18일이면 어쨌든지 결정을 내야 되죠. 네. 모든 게 정리가 되면은 과연 연말 랠리를 하고 연초까지 이어갈 거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거냐, 아마 다음 주에 결정이 들 건데 네. 연초에 건강한 랠리를 위해서는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아요. 1월이 더 잘 가기 위해서는요. 네. 11월 달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승폭이 컸고요. 12월까지 상승폭이 크다면 연초에는 통상 대형주보다는 이제 제뉴얼 이펙트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안 쉬어주면은 오히려 1월 달이 가끔 1월 달이 부러지는 해가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직전 연도 연말이 강할 때 연초에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데 실적을 선방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밸류에이션인데 그걸 정당화시키는 아주 수많은 논리가 들어오는데 유동성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뭐라도 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일견 맞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과부족이 있습니다. 이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하면 좁혀지고 밑으로 가면 또 좁혀지고. 그래서 지금은 쉬어갈 만한 텀이다. 조금 가라앉히고 그리고 흐름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질 않죠. 순환매 다 돌았습니다. 다음 흐름은 뭘까요?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추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갔던 시장의 이제 지수 흐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자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선뜻 또 따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위원님 같은 경우 박원재 위원님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내일이죠. 토요일 맞아요. 오후 1시에 네. 저희 위원님께서 또 이런 주제를 내주셨어요. 외국인이 선호할 만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법을 공개를 하겠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또 최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멈췄잖아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이제 이어서 막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외국인이 최고로 선호하는 종목만 따라 사도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대체적으로 바로미터는 돼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이에요. 국내 시장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자산 분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펀드가 있어요. 네. 거기서 벤치마크 지수로 하고 있는 아이셔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머징 펀드에 재배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머징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또 한국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 돈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집행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한국의 대표물을 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섹터의 대표주들. 뭐 바이오의 대표, 자동차의 대표, 화학의 대표. 근데 실적을 보죠. 근데 실적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죠. 내년도에 EPS 상향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EPS 상향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코로나19 대응을 잘 돼서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종목은 따라가면은 기본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만큼은 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기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본을 못해요. 평균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름 내내 얘기했던 게 있죠. 자신 없으면 삼성전자 사라. 네. 근데 그거 아주 비웃었잖아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뭘 그걸 사고 있냐.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전자 수익을 못 따라간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본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라는 건 이제 마켓의 인디케이터를 따라가는 ETF인데 사실 ETF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좋은 추적법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방향이 보일 땐 ETF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장기로 볼 때는 ETF를 하면 안 되고요. 대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ETF를 그 펀드 구성 내용을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가총액 1, 2 종목을 잡으면 ETF 카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조금 내가 노력을 하면은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나는 좀 그거보다 시장을 초과해서 뭔가 수익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해야겠죠. 네. 그거는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남들이 여가 시간 보낼 때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시장에 움직이는 팩터를 자기만의 툴로 계속 꾸준히 정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이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올해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내년이 올해처럼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최고 변동성이 10%였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진 폭이 10%였어요. 네. 내년엔 보통 약세장을 접근하는 게 20%, 15%에서 20%를 떨어지면 분위기 바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년에 어느 한순간에는 그 정도 변동이 한 번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관리 잘 못하면 굉장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같이 그려놓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버틸 수 있다라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남들이 놀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내일 오후 1시입니다. 2021 외국인 최선호주 공략법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1577-7451번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진단을 해봤으면요. 저희 투데이 이슈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첫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호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1.5배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슈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두산 인프라를 품은 현대중공업 그룹주 일제히 오늘 급등을 해줬다라는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협상 대상자를 고르고 있는 와중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등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인수가 되면 M&A를 이제 맺게 되면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런 이슈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 보통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떨까요? M&A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 M&A를 통한 기업 확장 전략은 유효합니다. 네. 미국 시장이 그렇게 계속 고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M&A가 활성화돼서 사실 기업을 창업해서 일정 궤도까지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M&A를 하는 겁니다. 잘 돼 있는 기업을 그냥 돈으로 사면 돼요. 좋네요. 네. 네, 돈으로 사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몇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는 M&A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날 걸 기대로 했는데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중복되거나 아니면 자본의 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M&A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그 M&A 할 때 그 업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황이 돌아설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하는지 아시죠? 건설기계 쪽 맞죠? 굴삭기 합니다. 네, 건설기계, 굴삭기 땅 파는 거. 네. 내년도에 땅 파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건설기계 쪽 주가 네. 흐름을 보니까 제가 네. 위원님한테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주가는 미래를 이제 땡겨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최근에 건설기가 잘 갔거든요. 맞아요. 땅 팔 일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 땅을 네. 많이 파느냐? SOC를 해야 돼요. 경기가 많이 어렵고 지금 실업의 문제가 강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 경기 부양에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법은 땅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나 뭐 다리나 이런 거를 다 바꿉니다.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바꿈으로 해서 이제 당장 그 가계로 돈이 지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SOC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비가 건설 장비가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국내 1위 업체고 주된 시장이 중국이죠. 중국에서 올해 실적이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그룹은 굉장히 그룹 차원의 특히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이 재무 개선을 해야 돼요. 3조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인프라코어를 9천억에 이제 M&A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한시름이 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네. 이 기업이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보면은 올해 실적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두산 밥캣을 갖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래서 밥캣의 실적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연결로 보면은 뭐 매출이 8조에 8천억 이익 이러니까 실적 엄청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결이 큰 게 있으면 이렇게 별도를 찍어서 봐야 돼요. 별도로 보면은 작년에 3조 매출에 1,700억 매출, 당기순이익은 500억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영업 외에 비용 나가는 게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가 비용 나갈까 이렇게 봤더니 부채가 엄청나게 많네요. 부채가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아무리 저금리라도 네. 3조 5천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3조 5천억의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신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한 4% 내지 5% 정도의 금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한 1,몇백억이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800억 났는데 당기순이익이 왜 500억이야? 이자 비용이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왜 두산중공업이 어려우냐? 거긴 부채가 18조예요. 그래서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열사를 팔아서 이제 뭐 두산솔루스도 팔았죠. 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팔았죠. 두타 건물도 팔았죠. 그래서 그쵸. 이제 이렇게 딱 팔아서 3조를 이제 마련하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3조를 마련을 하면 산업은행에서 3조 5천억을 출자해 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은 구조조정을 약속을 한 걸 재무개선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러면 싸냐 비싸냐라고 묻는다면은 1조 8천억인데 올해에 한 작년에 1,800억이고 올해도 그 정도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만약에 현대로 가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으로 보면 아주 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M&A를 통한 경영 합리화, 효율화 이 기대감이 올 거예요. 보통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거는 현대건설기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안 가는데 현대건설기계는 많이 가죠. 왜 그러냐면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는 매출 규모로 작아요. 국내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정확하게 제가 포션을 모르겠습니다만 한 꽤 높은데 2위가 두산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에는 시너지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거래업체나 이런 것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은 시너지가 날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력 시장이 틀립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주로 중국 쪽의 시장을 갖고 있고 네.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나 유럽이나 이쪽에 주로 수출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결합되면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50% 지분을 넣으면 독과점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데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기업 결합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대한항공이 직접 안 하고 이제 한진카를 유증을 해서 내려오는 방법을 썼는데 아마 두산인프라와 현대건설기계는 또 어떤 방법을 쓸지. 근데 지금은 구조조정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뭐 승인은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시너지는 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현대건설기계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네. 두산인프라코도 수혜는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만 원에서 어느덧 4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7천억인데 재무 쪽으로 보면은 7천억 수준에 걸맞는 그러한 실적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가격이면 얼추 반영된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뉴스에 따라 들어가는 건 딱히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들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회사가 낼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을 보면요. 현대건설기계가 20위쯤 됐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0위권이었는데 둘이서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6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이제 회사를 계속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두 회사의 시너지를 기대해 보면서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12월 첫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조가 나왔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1% 급등해서 1.5배 넘게 나왔다는 성적인데 아까 살짝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 수출 이슈를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좋게 나온 건 맞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위원님? 맞아요. 네. 지난 연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좋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또 내년은 다른 이야기다. 네, 반도체는 이제 작년 연말이 썩 좋지가 않아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좋아 보이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좋았던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기대하기는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측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집계도 어렵고 산업의 이제 재고 소진이나 이런 걸 보기도 어려운데 여름만 해도 굉장히 디램 가격에 대해서 하반기 암울하게 봤었거든요. 네. 그러한 관점이 이제 10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은 급기야 슈퍼사이클을 얘기해요. 슈퍼사이클이라 하면 짧은 호황이 아니라 긴 호황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전자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면은 우리 지수의 상단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반도체를 항상 디램만 가지고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파운더리가 나오죠. 네. 시스템 반도체. 네. 이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더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 들어서 굉장히 그 CPU나 GPU가 고단화되죠. 그래서 EUV 공정이 도입되면서 이제 TSMC와 삼성전자 외에는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게 이게 공급 장비가 ASML이 제공하는 이제 노광 장비가 꼭 들어가는데 EUV 노광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작업으로 하는데 한 대 만드는데 보통 2년이 걸리는 기계인데 2년이요? 네. 연간 생산 대수가 작년에 25대, 올해 한 36대, 내년에 한 47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캐파를 늘릴 수가 없고요. 이거를 거의 TSMC가 가장 많이 갖고 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오는데 지금은 점유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시장이 너무 커지는데 TSMC는 이미 풀캐파에서 더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삼성전자로 수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SMC가 거의 뭐 주가가 100% 넘게 올랐거든요. 그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도체는 시크리컬이라 해서 멀티플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업앤다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프리미엄을 줄 요인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년 같은 상황에서 슈퍼 사이클이 오고 디램에서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 동력이 달라지면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지금 PBR이 한 1.8배 되고 퍼밸류로 한 14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거 밸류로 보면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 밸류인데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서 이게 정말 멀티플을 달리한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전자를 넘어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맨날 틀린 게 반도체 예측인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변수가 없을 만큼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죠. 엔비디아의 수주도 나오고 뭐 그래픽 GPU뿐만 아니라 계속 AP도 나옵니다. 자체 스냅드래곤도 하죠.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반도체가 리드하는 굉장히 강세장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한번 이건 가능성이니까 내년도 한번 굉장히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엉뚱한 종목을 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반도체가 이제 수출 실적을 이끌기도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무선통신기기도 수출이 60%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각각 20%, 30%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수출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좋죠. 왜냐면 이연 수요가 나오고 있고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통상 자동차 수요가 정상적일 땐 1억 대였어요. 근데 연간 수요가 1억 대였는데 그게 이제 쭉쭉쭉 빠져서 올해는 6,500만 대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회복이 되면서 7천만 대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가면은 한 수요, 이연된 수요를 잡아서 한 8% 정도 증가를 잡으면 내년도에 한 7,500만 대가 된다면 워낙 안 좋았던 데서 가는데 현대차는 라인 플랫폼을 상당히 잘해서 북미에서 점유율을 2자릿수 가까이 육박하게 점유율을 늘렸죠. 네. 자동차도 내년도에 기대가 상당히 되는 섹터 맞습니다. 네, 반도체와 더불어서 수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변수가 없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슈퍼 사이클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시장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움직인 업종과 종목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돌만큼 다 돌아서 이제 건설주밖에 갈 게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 주 진짜 건설주 잘 갔습니다. 많이 갔죠. 그럼 남은 음식료품주 갈까요, 위원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치맞추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가격 전가가 돼야 돼요. 가격이요? 네, 이를테면 지금 소맥도 오르고 이제 원재료가 오르잖아요. 네. 이게 가격 전가,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올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지. 원재료도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상반기 때 워낙 좋았어요. 실적이 언택트라 해가지고 맞아요. 뭐 외식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전부 시켜 먹고 뭐 그래갖고 상반기가 워낙 좋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식은 아까 선반영 얘기했죠. 네. 6개월을 선반영하는데 6개월 앞을 보니까 올해 좋았던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탄력을 잃는데 네. 음식료는 확실히 올해보다 내년에 안 좋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좀 작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다만 그래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많이 싼 걸 찾다 보면 결국 거기까지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고 갈지는 결국 가격 전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순환매 입장에서 무조건 이제 이게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움직인 업종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어떤 업종 준비해 주셨을까요? 결국은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그동안 정말 안 갔던 섹터가 다 움직였습니다. 지주회사가 은근히 많이 움직여요. 네. 지주회사가 많이 움직였고 지주회사가 정말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더블 카운팅 문제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디스카운팅 받는 가장 주된 요인이 자본 재배치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자본 재배치라 하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딘가 써야 되죠. 네. 보통 어디다 쓰느냐 하면 기존 사업을 확장한다 할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확장할 때가 없으면 M&A를 한다 할지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이제 부채를 갚아버립니다. 근데 그러고도 이제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배당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 재배치의 가장 일반적인 효율이고 이걸 잘 되면 이 시장은 선진 시장이라 해서 굉장히 높은 값을 쳐주는데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받는 이유는 배당을 안 줘요. 배당을 굉장히 그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1%대인데요. 보통 선진 시장은 대체로 2% 후반대, 많이 주는 데는 3%도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너무 안 주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안 줘요. 이게 주주가 주식 투자를 해서 캐시플로가 들어오는 게 주가 차익 말고 내가 주식에 투자했으면 고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배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장 기업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뭐 100몇십 조를 보는데 배당 주는 게 뭐 10조 초반대 뭐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너무 작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받는데 그 배당을 덜 주는 이유가 대주주들이 대개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뭐 높은 급여를 받거나 뭐 업무 추진비를 쓰거나 하니까 굳이 배당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가 이해관계가 같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삼성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또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갑질 논란을 통해서 이제 대주주들이 기업을 통해서 뭔가 그 현금을 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당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주회사가 제법 움직입니다. 뭐 홀딩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 네. 요새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요. 뭐 SK나 삼성물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최근에 잘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한국 시장이 확실히 질적으로 조금 선진 시장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주 산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조선과 건설이 수주 산업인데 수주 전량이 좀 쌓이고 있고요. 당초 기대보다는 못했지만 하반기에 메꿔가면서 드디어 이제 조선도 늘 우리가 얘기했던 IMO 2020 이거 기대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 수주가 하나도 안 나와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하반기에 드디어 이연된 수주가 막 나옵니다. 내년도에 혹시 이제 이게 이연된 수주가 나오면 조선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요. 건설도 이제 수주 전략이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고 있고 주택 착공 건수나 인허가 건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뭐 순환매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테이크업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부터 조선 그리고 건설까지 지금까지 정말 지질이 안 움직였던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일 만큼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을 좀 마무리 짓고 2021년까지는 그렇잖아요. 12월에는 이제 좀 다 마무리를 좀 짓고 내년으로 움직일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미리 사두는 게 중요한 건가요, 위원님? 어떤가요? 연말에는? 그걸 알면 당연히 미리 사야죠.
네.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점성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년 모일에 하늘에서 뭐 계시가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투자를 접근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의 흐름을 쭉 복기를 해보면 올해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확 퍼지면서 세상이 멈춰버렸잖아요. 네. 멈춰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공황이 가죠. 세상이 멈췄는데 냅두면은 공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이런 걸 경험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야 이걸 방치하면은 시스템 위기가 와서 세상이 멈췄을 때 1930년대처럼 공황이 오면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전통 경제에서 얘기하는 통화방정식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보통 통화방정식은 전통적으로 통화는 실물을 보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률만큼만 통화 발행을 하는 걸 아주 근거옥조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니터리스트들, 통화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통화,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에만이라 그러죠. 에만은 성장률만큼 찍어내면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2008년에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의 IB, 금융이 무너지니까 미국 금융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이 무너지는 거고 달러 기축 통화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공황 경제를 전공했던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밴 무차별 통화를 살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살포를 하냐면 기존까지 FRB 연준의 보는 통화는 8천억 달러였어요. 그거를 1, 2,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3조 5천억 달러까지 발행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발행한 보는 통화를 3년, 5년 사이에 5배를 찍어냅니다. 그런 끝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어요. 코로나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재해예요. 자연재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찍어. 한 번 찍었는데 또 못 찍냐. 또 찍었습니다. 3조 5천억을 또 찍었어요. 1차는 1, 2,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올 한 해 다 찍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10조까지 만든다 그래요. 지금 7조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찍어낸 게 이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참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에 아주 블랙홀이 될 텐데 이걸 푸는 사람이 세상의 불을 다 갖고 갑니다. 네. 자, 이제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금리는 부채 경제니까 찍어 눌러서 저금리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산 가격은 상대 가격인데 자, 가장 안전 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이 묶이니까 이젠 다른 자산으로 튑니다. 이걸 풍선 효과라 그러죠.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 돈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언택트로 만드는 거죠. 세상이 닫혔는데 닫힌 만큼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을 봐요. 우리는 비대면입니다. 라면서 비대면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죠. 네. 그래서 처음에 움직인 게 인터넷 기업들, 네. 그다음에 새벽 배송,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게임주, 뭐 이런 것들이 갔어요. 바이오. 바이오는 뭐 세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갔죠. 네. 그렇게 쭉 치고 올라갔는데 가만히 유럽에서 생각해 보니까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뭘까? 봤더니 환경입니다. 탄소를 이대로 방치하면은 임계점을 도달하면 지구의 온난화는 되돌릴 수 없다. 2035년이 임계점이다. 유럽은 원래 잘하는 게 환경이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신재생을 들고 나옵니다. 6월 달부터 제가 방송에서 한 달 내내 얘기했죠. 네. 신재생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보세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전부 100%에서 500% 다 날라갔죠. 여름 되니까 이제 산업재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동차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팔렸어요. 현대차가 날라갑니다. 화학주가 스프레드가 쭉쭉 벌어져요. 네. 좀 묶인 줄 알았던 경제가 하나씩 살아나요. 그 순서대로 산업재가 돌기 시작합니다. 화학주 돌아갔어요. 야,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반도체까지 들어와서 11월 달에 외국인이 반도체 막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설, 조선까지 해서 전 산업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성장주도 돌고 가치주도 돌았어요.
모든 순환이 다 끝났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역순으로 갈든 정순으로 갈든 또 갈 겁니다. 성장주도 가고 가치주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반영됐지만 내년도에 EPS 증가율과 두 번째는 이렇게 찍어놓은 돈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로만 가기가 어려운 게 가치주로는 실적으로는 이 큰 돈을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큰 돈이 계속 이 저수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고요. 그 꿈은 성장주라는 테마 속에서 꿈이 담겨집니다. 근데 담길 꿈이 너무 많아요. 2차 전지 성장은 내년부터 실적과 더불어서 더 큰 꿈을 담을 거고요. 신재생은 뭐 여전히 이건 뭐 빅사이클이니까 이건 계속 꿈을 갖고 갈 거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있죠? 그러면 또 뭐 논문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또 연구 논문 발표를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 점핑을 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는 시장에 상존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담아도 우리 시청자분의 계좌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겁니다. 지금은 좀 꿈을 크게 담아갈 때입니다. 네,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눈치가 빠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과 관련해서 힌트를 얻어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한 외국인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강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에 마켓 트렌드 시간에 그 탄소 중립을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선언을 하기도 했고 네. 계속해서 큰 기업들이 뭐 포스코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기업에서 이 탄소 중립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됐어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 전에 관련돼서 한마디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거는 인류 생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강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글로벌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가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나는 안 할게. 뭐 이러는 국가가 꼭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이죠. 네. 중국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쿼터를 해서 의무화시키면 비용이 나가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고요. 미국이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예전에는 뭐 누구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난 그런 거 뭐 미신이라고 본다. 과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집어 놨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어떤 걸 거느냐면 REC100이라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유럽하고 교역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은 유럽과 교역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유럽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REC100을 지켜야 돼요. REC100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뭐 에너지, 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기를 석탄 화력 발전소에 쓸 땐 전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를 조달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산출된 재화가 아니면은 교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만세를 불렀죠. 우리는 시간을 좀 주세요. 2060년에 탄소 중립 국가 선언을 하겠습니다라는 플랜을 다 발표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죠, 조국하죠, 유럽하죠. 다 하는 거죠. 세계 빅3가 한다는 건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쪽 산업은 굉장히 길게 갈 거고요. 여기에 밸류체인 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네. 이거 잘 살펴보면은 이게 제가 6월 달에 이미 제 주식 불패방을 통해서 다 드린 거고요.
100%에서 300%씩 수익 다 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 우리 방에서도 그렇고 잘 못 따라해요. 네, 그게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오늘 드릴 말씀이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장기 성과를 내려면요. 이게 뭐 눈치가 빨라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야 돼요. 훌륭한 전략이 있지 않으면 꾸준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도대체 훌륭한 전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3가지로 얘기를 해요. 분할 매수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십시오. 적어도 3섹터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3번째는 비중 조절을 하십시오.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거의 견디지를 못해요. 맞아요. 무조건 다 채워놓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이 없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점을 맞출 수 있나요? 이번 상승장의 꼭지를 정확히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30년을 있어봤지만 고점을 맞추는 거는 아니에요. 고점 못 맞춥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고점이었지 고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전략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과한 것 같아.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놓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한 20% 정도 현금 비중이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격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 현금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장이 빠진다 해서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전략으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지면은 싼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내 현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100% 다 채웠어요. 그런데 종목 자체도 모멘텀에 의존한 종목이에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투자가 편안하지를 못하고 주가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죠? 직업인데. 직업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을 가지려면 전략적으로 내가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최선의 선택을 갔을 때도 좋지만 최악의 상태로 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버퍼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버퍼는 비중 조절밖에는 없고요. 두 번째는 종목 선정의 신중함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선정한 종목은 틀림없이 EPS가 내년도에 상향된다는 내 나름대로 팩트를 가져야 되고요. 전방 업황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뉴스 나와갖고 쫓아다녀가지고 그 뉴스 약발 떨어지면요. 1년을 갖고 있을 자신이 없는 주식은요. 하루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안 갔을 때 안절부절할 거잖아요. 주식은 항상 내 생각하고 반대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투자가 되는 건 내가 좋은 전략을 세워놨고 이 기업의 EPS 상향이나 내년도의 업황 전망을 봤을 때 성장할 거를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서로 일시적으로 안 가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절부절 못하느냐? 그런 준비 없는 종목이었잖아요. 이 종목이 간다니까 따라 산 거잖아요. 그것도 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 쫓아가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죠. 투자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무료 언택트 강연을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멀리서도 저희 위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2021년에도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주말에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